달러 가치 요즘 들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년간의 흐름을 보면은 전형적인 달러 스마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때문에 킹달러와 갓달러 전망이 약 1년 전에는 틀렸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란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8월 실업률이 상승한 점을 두고 햇페이크 논쟁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들은 왜 나오는 겁니까? 네, 오늘 그 월가에서 미국의 프로농구 선수 예, 골든 스테이트 소속한 스테판 커리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예, 왜 나왔을까? 그걸 물어봤습니다. 주말이라 시청자분이랑 같이. 근데 이 스테판 커리가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농구를 예. 잘하는 것은 이 헤드페이크에 그러니까 이 머리를 움직여서 상대방을 속이는 기만행위 이거의 그 전형적인 선수로 이렇게 알려져서 헤드페이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8월 그 실업률이 이렇게 3.5에서 3.8% 이렇게 상승한 걸 두고 노동시장이 널널하니까 미국 시장에서 보면 타이트했던 노동시장이 이렇게 널널해지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경우에 예. 따라서는 금리 인하가 돼서 연착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식은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는. 예, 그러나 이 방송을 통해서는 8월의 계절적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는데요. 주가는 좀 연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8월 그 실업률 통계 부분에 대한 재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주식의 낙관론자대로 소프트 랜딩이냐 아니면 헤드 페이크냐 이 논쟁입니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 이렇게 헤드 페이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 용어는 올해 3월 달인가요? 매드머니 진행하는 짐 크레이머라는 그 진행자가 얘기해서 예. 지금 월가에서 상당히 짐 크레이머의 영향력도 있고 해가지고 이 용어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데요. 헤드 페이크는 스테판 커리가 내가 본래 의도는 이쪽에서 이렇게 공을 슛으로 하는데 상대방을 이쪽에 했으니까 상대방을 기만해야 되거든요. 그 헤드를 이쪽으로 옮기면 상대방을 이쪽으로 옮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공간을 이용해서 슛을 쏘는 이 현상인데요. 경제 지표상으로 보면 갑작스럽게 추세에서 이탈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추세에서 이탈되면 이거 갖고 통화 정책을 강구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 헤드 페이크의 원인을 한번 보면 특정한 사건이 터졌을 때 이건 추세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죠. 근데 특정 사건을 통해서 추세 이탈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으면 통화 정책이라든가 경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8월의 그 실업률은 미국의 코스모스 졸업자에 이렇게 노동하고자 하는 의욕이 그것이 미스매치든 버틀렉이든 취업이 안 된다 그렇죠. 하는 상태에서 실업률이 올라간 거지.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국의 경제 구조가 경기가 아주 느슨해져서 침체가 돼서 실업률이 올라간 거다. 그러면 경기가 침체돼서 실업률이 올라갔다면 통화정책에서는 금리를 내려야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기존의 통화정책은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특정한 사건이 터지거나 아니면 계절적 요인이 발생했을 때 이런 트렌드에서 이탈되는 아웃라이어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건 통화정책, 경제정책에 바꿀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8월 실업률이 3.8%가 연착륙이 아닌 헤드 페이크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사실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헤드 페이크 논쟁은 다음 주에도 많이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다음 주 13일 날 시청자 여러분이 관심 있는 8월 CPI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죠. 근데 헤드 페이크 논쟁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은 물론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자, 작년에 6월달에 9.1%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6월달이 3.0%입니다. 예. 그리고 7월달에 3.2% 올라왔거든요. 가능성이 작긴 하지만 7월달에 3.2%보다 8월 수치가 낮게 나오면 또 7월 수치 3.2%는 사실은 물가 안정 추세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헤드 예. 페이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헤드 페이크 가지고 금리 인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8월 수치에 따라서 물가도 헤드 페이크 얘기가 나올 건데요. 예. 개인적으로는 헤드 페이크가 나오지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2%보다 높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섣불리 금리 인하, 금리 동결 이런 가능성은 줄어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3분기 성장률이 이제 물론 이렇게 다음 달 말에 발표됩니다는 지금 GDP 애틀란타 나우 같은 경우는 5.9%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4분기에 미국의 성장률이 2.6%, 올해 1분기에 2.0%, 그 다음에 2분기 성장률 2.1%면 3분기에 갑작스럽게 5.9%면 이게 과연 5.9%가 추세로 정착되는 거냐? 아니면 4분기에 다시 2%를 이렇게 간다면 3분기 성장률이 여름 계절적 요인에 의한 헤드 페이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드 페이크 논쟁은 계속해서 월가에서 관심이 될 거다. 새로운 용어이기 때문에 예. 오늘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상당히 흥미로운 해설이었고요. 저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달러 가치 움직임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달러 스마일 이론이 거론되고 있다고요? 네. 달러 얘기 많이 하죠. 저도 예. 이제 어제도 N달러 환율 관련해서 얘기하고, 오늘 유로화에 따라서 반사적인 측면에서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라가서 달러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저뿐만 아니라 예. 국제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최대 텍스 마닝 기법 보면 그 어조 횟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달러 스마일 이론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달러 스마일 이론은 정영국 PD께서 준비된 그림을 이용하면 저 해설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달러 스마일은 왼쪽이 되겠죠. 작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증시 붕괴론, 제2의 외환위기론, 세계경제 대침체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 교수께서 주도가 돼서. 근데 그때는 안전통화로서, 프라이트 퀄리티로서 안전따라 달러가 부각되니까 작년에 달러 인덱스가 114로 가고 우리 원달러 환율도 1,448원이 갔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경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경기가 대침체됐으면은 사실 갓달러, 킹달러 같은 것이 계속해서 강세가 됐을 건데 갓달러, 킹달러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경기에 대해서 너무 침체를 받던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경기 침체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 경기 침체에서 달러를 강하게 그립했던 부분이 풀려지는 거죠. 그럼 달러가 약세되겠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자, 오른쪽에 보면 미국 경기가 지금 좋지 않습니까? 예. 미국 경기가 좋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자, 통화치는 그 나라 경제 실상에 반영되는 얼굴이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되지 않느냐 해서 양쪽 끝이 올라가고 가운데가 내려가는 스마일 현상인데요. 자, 1년 전에 갓달러, 킹달러 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아마 거기에 따라서 본데요. 지금은 사실 갓달러, 킹달러 얘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작년 1년 전에 이맘때쯤에 갓달러, 킹달러 마치 유행처럼 했던 이런 시각은 상당히 잘못됐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달러 인덱스가 10월에 114에서 예. 올해 7월 17일 날 99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 원달러도 기복이 있긴 하지만 작년에 1,448원에서 올해 2월 달에는 1,228원을 갖고 조금 올라가다가 사실 올해 7월 17일 정도 무렵에 예. 우리 원달러 환율도 1,300원대에서 지금은 1,330원대 이렇게 가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달러 인덱스든 원달러 환율든 원달러는 이제 모양이 좀 안 좋게 나옵니다는 달러 인덱스로 보면 전형적으로 달러 스마일론이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1년 전에는 이렇게 갓달러, 킹달러가 예측이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달러를 투자했던 사람은 많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예. 것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점검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달러 스마일 이론뿐만 아니라 달러 임페리얼 서클 보고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7월 17일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면 연속해서 올라갔는데요. 예. 8전석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강수미 캐스터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는 2015년에서부터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다시 이렇게 얘기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달러 유로 환율이 유로당 1.0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베이스 커런시가
유로기 때문에 예. 통화가치가 유로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통 환율이 올라가면 그 나라 통화는 약세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는 유럽은 베이스 커런시가 달러가 아니라 유로입니다. 그래서 예. 환율이 떨어지면 유로 가치도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면 유로 가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치 유행처럼은 달러, 원, 달러, 엔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기획재정부에서도 원 달러 얘기하는데 왜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우리 외환시장인데 달러, 원, 달러, 엔 이렇게 하니까 사실 달러 가치와 환율 간에 이게 경제학에서 배웠던 이론들이 굉장히 혼선을 빚게 되는 요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는 비기축 통화지 않습니까? 예. 중심 통화는 달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 달러 이렇게 해야지 달러 원이 뭡니까? 그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유로화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예. 유로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 구성 항목에서 유로화를 회용으로 본다면 58%죠. 달러 인덱스는 오늘 그래서 100원대 간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6주 연속 달러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올해 그 3월 초에 뉴욕 연준에서 발표했던 달러 임페리얼 서클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문제는 한마디로 앞으로 달러 가치가 다시 부각돼서 달러 중심 체제의 브레튼 우즈 체제가 다시 오래 올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자 1년 전에 갓달러, 킹달러는 예측이 틀렸습니다는 앞으로 갓달러, 킹달러는 다시 올 것인가 하는 측면이 이런 내용들이 지금 속속 연준에서 다시 부각되는 것은 앞으로 방향성에 있어 상당 부분 다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지난달 초를 분기점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제 국회에서 예. 사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 식견이 높은 이런 그 국회의원분들이 자, 우리가도 이게 방송에서 지적했습니다는 지난 2월 이후에 우리가 원화가 약세가 폭이 사실 우리의 경쟁국보다는 약세 폭이 크다. 그 문제는 지적해드렸고 예. 그다음에 변동성이 굉장히 동화보다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화가 뭐냐 지금 최약세 통화다. 그다음에 동대북이 됐다. 이런 얘기도 진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월 시점입니다. 예. 우리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던 때가 7월, 8월 초까지입니다. 근데 외환시장은 변했습니다. 8월 이후서부터는 우리 외환시장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화 약세폭이 어느 기준을 해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는 약세폭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약세폭이 크다. 그다음 변동성이 크다. 최약세 통화다. 동대북이 되다. 지금은 8월 이후에 이달 들어서까지 모습 보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분들도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원달러 환율은 8월 초 이후에 1,300원대에서 아주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세폭, 약세폭의 기준이 중요합니다는 예. 그 기준대로 본다면 지금 8월 초 이후에는 우리 통화가 오히려 엔화 통화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율의 변동폭이라든가 예.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최근에 보면 원화 약세폭을 이용해서 우리가 동래북이 됐다, 최약세 통화됐다 이런 모습은 8월 초 이후서부터는 완전히 바뀌고 있다. 그 요인이 뭘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을 이제 적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원화에 대한 혹평이 있긴 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는 원달러 환율을 조금 높게 운용해야 된다. 수차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은 지금 상태에서 우리 경제 여건상 보면 예. 좀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종전에 이제 8월서부터 그런 쪽의 얘기를 말씀을 그랬었죠. 드렸었는데요. 우리 경기 어렵죠. 지금 상태에서. 우리 경기 IMF의 전망치 보면 올해 성장률이 1.3% 되고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을 보면 내년도에도 1%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한 나라 경제에서 보면 경기를 살려야죠.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크게 보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측면이죠. 그렇죠. 그러면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아직도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여전히 매파 기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한국의 입장에서도 금리를 내려야 된다.
뭐 이거 도저히 가져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돈을 푼다. 이것도 좀 힘든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재정 사이드를 보겠습니다. 재정 사이드는 국가 채무 증가로 인해서 사실 재정 지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추경 편성의 고입니다. 예. 지금 국회에서 야당은 추경 편성해라.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추경 편성이 돼야 경기 부양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법인세를 내쳐줘야 된다. 예. 이 얘기가 아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한국경제TV에서도 진단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추경 편성에서 재정 지출되면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때문에 구축 효과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야당 의원분들 이거 분명히 좀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경기 부양 추경 편성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어렵다면 자 부작용이 나타난 거죠. 지금 국가 채무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그 국가 채무 누가 증가했습니까? 직전 정부입니까? 이전 정부입니까? 탓하는 것 같아도 이전 정부가 잘못했더라도 지금 현 정부가 그걸 풀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보면 재정 지출이 이렇게 그 경기 부양 효과가 적은 상태에서 다시 또 추경 편성해라. 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나야죠. 부작용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법인세를 내려주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했는데요. 법인세가 그러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세수가 펑크됐는데 법인세가 낮춰주는 것이 오히려 세수 펑크를 더 증대시키지 않느냐. 이런 쪽에 비난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도 IR판, 그다음에 일본도 IR, 그다음에 유럽도 IR 다 도입되지 않습니까? 그 핵심적인 측면은 법인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세금은 얼만큼입니까? 아서 레포의 커브를 보면 법인세든 소득세든 증여세든 재산세든 누가 올렸습니까? 이전 정부에서 가덕이 올린 상태거든요. 경제 의욕을 꺾일 정도로 아더 레포의 텍스 레이트, 세율과 정부의 가버먼트 텍스 레베뉴와 관계가 정의 관계는 부의 관계입니다. 노멀전이 아닌 앱노멀전입니다. 이럴 때는 한덕수 총리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법인세를 내쳐줘서 다른 IR법과 같이 경쟁적으로 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기업의 민간에 경제하고자 하는 활동이 커지면 결국 세수가 증대해서 누진적인 구조로 갈 때는 재정 수입이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자 경기 부양과 함께 사실 우리의 재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건전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논란이 됐던 겁니다. 예. 그만큼 이제 재정 절정의 측면에서는 경기 부양에 논란이 될 만큼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렇게 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환율을 좀 높게 유지해서 수출을 증대해야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사이에 경기 부양 효과의 지금 정책 여지가 적은 상태에서는 우리 성장률을 좀 끌어올리지 않느냐.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어려울 때 이렇게 환율을 좀 높게 유지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지금 이렇게 넉넉하게 높게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8월서부터 안정적 유지하는 것. 안정적 유지해야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 증대 효과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외화 운영이 잘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원달러 환율은 어떤 수준인지 적정 수준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지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적정 수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좀 높게 유지하면 예. 당연히 제2의 외환위기 이런 얘기, 외국 자본의 이탈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의 적정 수준이 얼만큼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환율의 적정 수준을 파악하는 방법은 수출 채사성 모델이든가 경상수지 균형 모델이든가 환율 구조, 이론적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중요하지만 오늘 시간이 뒤쪽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채산성을 맞춰줄 수 있는 텍스 마이닝 기업의 적정 환율 수준도 있습니다. 크로스 섹션 데이터입니다. 예. 이런 가격을 볼 때 추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의 이렇게 적정 수준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환율 구조 모델이라든가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 원달러 환율의 적정 수준은 1235원 정도로 나옵니다. 예. 근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앙회가 우리나라 환율의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어느 기자가 썼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환율에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놓으면 대기업보다 높게 나오죠.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의 요구하는 적정 수준은 아니죠. 예. 기자들이 다 일부 기자들이 그렇게 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수출 채산성 맞는 적정 환율 수준과 중소기업이 맞는 수준과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주관회가 조사했던 환율의 적정 수준 1,260원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환율이 1,320원대, 30원대에서 움직일 겁니다. 예. 이런 거를 볼 때는 대체로면 지금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의 문제는 적정 수준보다도 더 높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만 한미 간의 금리 차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원달러 환율마저 높게 유지할 경우에 외국인 자금 이탈 현상은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국회에 야당 의원들이 그런 쪽의 얘기들이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는 포트폴리오주의가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GS 보면 우리는 선진국 예비 명단에도 들어가지 않은 포트폴리오에서 신흥국이거든요. 예. 신흥국일 때는 미국과의 금리 차보다도 미국과의 금리 차 펀더멘털이 중요하다. 자, 미국의 금리 차가 2%포인트 벌어졌다. 예. 근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좋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우리의 외국 자본들이 이탈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신흥국은 펀더멘털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리스크 관리의 대가를 하시는 김석동 과거의 금감위원장께서는 이분이 리스크 관리에서는 아마 우리나라의 가장 아마 훌륭하십니다. 이분이 농협경제연구소 소장일 때는 신흥국의 외국 자본이들은 금리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펀더멘털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일부에서 이렇게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금리차가 2% 벌어진 상태에서 원달러 환율을 당신 얘기대로 높게 움직여 원화 약세 유지해 그러면 뭐냐 외국 자본 이탈되지 않느냐. 근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금리차가 1.5%포인트 벌어진 때가 벌써 한 1년 이상 됐는데요. 그렇죠. 외국 자본들 거의 이탈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펀더멘털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차보다도 환율을 좀 높게 유지해서 우리 수출 증대해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그것이 오히려 여기서 금리 차에 대한 외국 이탈보다도 외국 자본에 유입시키는 요인이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국회에서 외국환 평형기금에 대해서 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환 평형기금에 지금에 보면 거기에 달러 이렇게 매도 개입을 하니까 원화 자금이 많이 외국환 평형기금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냐? 기금의 운영상으로 보면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는 재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자 기금에서 보면 그게 굳이 외화 안정을 위해서 필요 없는 좀 상당 부분 불필요한 자금이다. 이렇게 하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예산 지출에서 보면 굉장히 유용성이 높은데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항목번은 이전이 있고 그다음에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은 외국환 평형기금이 원화 자금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우리가 세수가 일반적으로 보면 재정이 펑크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묘한 자금을 이런 쪽에 이렇게 자금을 이용해서 지금 국민 경제 전체적인 효율성 증대하는 것이 한덕수 총리의 시각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환 평형기금에 쓰게 될 때는 외환 보유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건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된 거죠? 외국환 평형기금의 내용에서 보면 예. 자금의 외환 시장의 유출입에 따라서 사실 원화 자금이 생기는데 만약에 대외 신용도에 문제가 있으려면 달러가 원달러이 떨어졌을 때 과다하게 떨어졌을 때 사실 거기에 달러를 매입하면 외환 보이고 이런 문제거든요. 예. 근데 그런 문제에 쓴 한국은 원달러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직접적 개입의 여지는 적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환율이 원화가 하락해서 원화가 절상될 때 우리가 달러 매입하면 미국의 환율 조작국에 걸려버립니다. 그런데 우위로 원달러이 우위로 올라갈 때 거기를 우위로 올라가는 거 안정시키는 것은 이거는 미국의 환율 보고서에 환율 조작 보고서의 내용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에서 보면 외국환 평형기금에 남는 그동안 환율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달러 매도 개입했으니까 원화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지금의 재정 상황에서 보면 유용할 때 쓰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국민 경제 전체적 입장에서 세수가 갑작스럽게 추경 편성해서 세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달러 가치 향방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